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한번 오셔서 한일 간 60년 역사 전쟁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굉장히 반향이 컸던 그렇죠. 그 콘텐츠를 만들어주시면 네. 다시 한번 좀 모셨는데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네. 네, 저희와 함께 오늘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약간 좀 민감한 네.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분을 꼽아올 줄 몰랐어. 진짜. 네. 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 하나를 좀 파보죠 했더니 사실은 이분을 네, 미국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 요분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JP 모건, 우리는 이제 JP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신들을 뵈서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저 이름 약자로 네. 하는 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게 아마 JP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 박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왜 이 박사라 그러고 장 박사라 그랬어요. 장면 박사. 네, 장면 박사 그랬지. 윤보선 대통령은 뭐라 그랬죠? 윤보선 다 대통령은 박사는 얘기는 안 했죠.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네. 했던 거 BS 같고. 없었고. 그거 없었어요. 네, 근데 JP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JP.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아니야, 박정희도 그냥 박통. 박통이나 뭐 그렇게 했지. 장군. 뭐 아니야, 그러네. 박장군 얘기도 안 들었던 것 같아. JP는 그렇게 진짜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하는 경우는 JP 이후로 이제 뭐 DJ 뭐 YS 이렇게 이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이니셜로 불러달라고. 이게 그래, 하나 검은 느낌 나고. 브랜드처럼. 그래, 거물 냄새가 나게.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이름이 입에서 놀아야 돼요. 사람들 입에서 쉽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자꾸 그 얘기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어떤 분들 뵈면 나 뭐라고 불러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니셜을 딱 했을 때 어울리는 이름이 있고. 그렇죠. 아니 이게 거물은 거물인데 약자로 하면 잘 안 어울리는 이름이 있어. 그 알파벳에 맞아요. 두 음절로 끝나야지. 맞아. DJ 이렇게. 그렇지. 뭐 H, W 이런 거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SW 부시 아니까 부시. 이상해. JW 이상하잖아. DH도 DH 만만치 이상하잖아. 않아. 이상해. YJ. YJ? YJ는 괜찮은 것 같은데. YJ. 근데 YJ는 정치인 같지 않고 약간 연예 쪽 같다. 네. 래퍼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CJ? 된 것 같아요. 진짜 요즘 SK.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 국무총리 뭐 영원한 2인자 이런 이제 닉네임이 있는. 그렇죠. JP. 사실 이제 제가 또 충청의 아들이라 네네네. JP와는 또 굉장히 각별해? 뭘 각별해. 유권자 그냥 유권자지. 뭐 혹시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네.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하여튼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 JP 김종필 전 총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현대사 연구를 뭐 30년 조금 넘게 이렇게 쭉 하면서 네. 이 사람은 꼭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은 좀 한번 내가 평전이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라고 느끼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썼던 사람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분을 썼어요.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서운 뭐 추진된다는 네네네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이분도 굉장히 스핑크스 같은 사람이다. 스핑크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스핑크스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건지 저건지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뭐 이런 저기 사자인지 파라온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제 조봉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스핑크스의 미소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냐 민족주의자냐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그때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역사를 쭉 보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관심 가진 건 박정희였지만 더 연구를 진행하면 이게 JP를 해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제가 연구 끝나기 전에 JP에 대한 평전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시청자분들 중에 30대 이하에 있는 분들은 JP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을 수도 없죠. 있어요, 사실은. 워낙에 뭐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했던 정치 행로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게 있었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그러면 JP에 대해서 한 1분 네. 내외로 한번 프로필. 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JP는 이제 1926년에 그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래서 45년 이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61년에 5.16 군사정변에 그렇죠. 핵심적인 세력으로 네.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35살. 35살.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의 MZ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5.16 군사정변을 다 계획을 했고 이후에 뭐 정치적인 일정, 경제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JP 아이디어 속에서 나왔고요.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팽당해서 쫓겨날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자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한번 외유를 했죠. 자이반 타이반.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나요? 네, 두 번 했고 그 이후에 신군부가 들어와서 신군부에 이제 표적의 타겟이 돼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87년의 민주화 이후에 등장을 해서 저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90년에 이 민자당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민자당을 삼당 만드는 합당. 게 그렇죠. 예. 그게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의 정치 구도를 만든 사건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JP, JP. 김종필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네, 합치면서 이제 보수 진보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 구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중간에 또 이제 DJP라고 하는 저는 또 그러니까요. 그게 또 굉장히 야,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우리 정치사상 첫 연정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연정입니다. JP 아니었으면 DJ 대통령도 없었던. 그렇죠. 그것도 없었고 또 지금도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분열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연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던 아주 극명했던 또 그걸 이끌었던 게 사실은 JP였습니다. 네네네. JP는 뭐 저야 이제 워낙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가 좀 만든 인물의 편이 좀 강합니까? 아니면 이 JP가 좀 시대를 만들었다고 좀 보십니까? 저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JP는 그 시대 어떻게 보면 나세르의 시대라고 할까요? 이 이집트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이 개발도상국에서의 군사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뭔가 근대화를 하려고 했던 뭐 나세르 같은 경우에 예컨대 그 수에즈 운하를 영국으로부터 뺏어가지고 그렇죠. 국유화 시켜버렸잖아요. 거의 뭐 도발을 한 건데 미국이 영국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이 이집트 손을 들어주면서 나세르는 이략 중동의 영웅이 돼버렸어요. 네. 많은 이 개발도상국의 군인들이 사실은 나세르를 모델로 했고 JP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사실은 나세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고 군사정변 이후에 나타난 모든 흐름도 사실은 나세르가 했던 그런 조직이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갔어요. 네. 근데 그걸 나중에 리비아의 가다피가 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 속에서의 나타난 JP라는 인물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JP는 굉장히 자기의 스타일로 이끌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흘러가게.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게 민주공화당입니다. 사실 이 민주공화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당이고 뭐 완전히 뭐 여당 그럼 우리가 뭐 집권 여당 그래가지고 이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이 관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당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자유당이나 민주당과는 다른 형태의 조직을 했고 네. 이 JP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정당이 그때는 이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왜 민주공화당이라 그랬냐? 그때 미국에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는데 두 개를 한번 다 해보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 공화당. 코끼리 말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당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직하는 모습 자체는 이전과는 다른. 뭐가 다른 거였어요? 민주당 저 예를 들면 자유당. 뭐 자유당하고 네. 다른 거는 뭐 그때는 자유당의 뭐 사실 이 박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리더십 일색이었던 그리고 완전 독재적인 그런데 뭐 비슷한 맥락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화당도 근데 이게 이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보면 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이제 전환기였잖아요. 그때의 지방에 있었던 우리가 얘기하는 유지들, 그 지방에서의 힘께나 쓴다. 그때는 뭐 그런 얘기했죠. 방귀뀌는 분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런 어떤 지역의 유지들이 대부분 이 정당에 뭉치는 거니까 사실은 이념적인 게 없어요. 이념이나 뭔가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힘께나 쓰니까 난 여기서 국회의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거에 내가 그러고 누구 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당이 바뀌는 거지. 네. 이분들이 어떤 진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뭘 가지고 한다 이런 게 없는 정당이 이제 대부분 그 당시에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그런 행태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당을 이승만 독재에 뭐 부역을 한 그런 정당이었다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이 들어섰을 때도 저것도 똑같은 놈들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50년대, 60년대 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JP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 또 그 지역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이전에 예컨대 지주라든가 술도가라든가 이런 거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JP가 5.16 군사정변 이후에 당을 만들려고 전국을 다 누볐다는 겁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누구를 그 지역구에 세워야 될까를 봤다. 그렇죠. 그 지역에 가서 야 니네 동네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애 누구야. 그 예컨대 그때도 4.27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지역 개발 운동입니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이렇게 저 맞아. 4분할로 이렇게 나눠가고 네이클로바. 네이클로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면자조 협동하고는 좀 다른 이건 거죠. 새마을운동이고. 예. 그러면서 그런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픽업을 한 거예요. 직접 저희가 야, 우리 한번 이 새로운 정당도 만들어보고 새롭게 세상 한번 바꿔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정치에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컨대 부산 지역에서의 예춘호 씨 같은 예춘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냥 동네에서 진짜 열심히 동네 일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실 감동받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진짜 JP를 위해서 한번 나를 해보겠다. 알아주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삼선 개헌 때 끝까지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반대했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JP가 가야 된다. 이 박정희 대통령만 하더라도 뭐 구세력과도 손을 잡고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또 이 완전 뭐 독재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우리 JP 한번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이제 JP는 나중에 돌아섰는데 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다 나중에 탈당하고 아니면 야당이 당에서 되죠. 야당. 제명되고 그렇죠. 이제 시대를 확 뛰어넘어봤는데 조금 이제 연대기로 좀 천천히 나가 보면은 네. 그 JP가 좌익이 주도한 국대한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네. 그죠? 제적이 돼서 육군 사관학교 갔다고 그래요. 네. 성향이 그때 뭐 우리는 제 군인이라 그러면 다 뭐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박정희 또 그랬고. 또 좌익 네. 활동 네, 뭐 썼고. 그걸로 해서 진짜 거의 생명이 끝날 뻔했고 네. 이 JP도 그런 이력이 있네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썰입니다. 썰이고 이제 대부분 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JP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 신문하고 이 회고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인터뷰 쭉 한 걸 모아서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는 본인은 국대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대안이라 하면 이게 이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와서 대학교를 다 모아가지고 이걸 국립서울대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경성제대라는 게 있었죠. 경성제국대학이 식민지에 있었고 그게 이제 해방이 됐는데 경성제국대학에는 모든 학과가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법대하고 의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교양과정하고 뭐 요 정도만 있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공대도 만들고 상대도 만들고 저 뭐 수원에 있는 농대 뭐. 그렇죠. 농대도 만들고 한다고 해서 원래는 뭐 서울 고상 고등상업학교, 네. 서울 고농, 네. 수원 고농이죠. 고등농업학교 그렇죠. 이렇게 있었던 걸 합쳐가지고
이제 국립서울대학교를 만들겠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드는 거하고 서로 사실 영향을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처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야, 이 파시즘 같은 거 이런 거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독일에는 자유베를린 대학을 만들고 일본에는 국제기독교대학을 만들고 한국에는 그러면 서울대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다 그랬더니 이제 좌익 계열 학생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요. 왜 반대를 해요? 좌익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생각들을 거기다 심고 미국이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걸 반대했던 교수들이 대부분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김일성 대학의 주교한 역할들을 다 하세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이걸 반대했다가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쪽으로 나뉘죠. 그래서 반대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뭐 제적을 당하거나 나중에 이제 뭐 이 좌익 운동으로 가는데 찬성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굉장히 중추적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이제 국대한 반대했다 그러면 좌익 학생인데 JP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국대안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해방 이후에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국대안 파동이 쭉 있을 때. 근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들어갔던 학생이 일반 보병 사병으로 군대 입대를 해요. 그게 뭐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되면 예. 기본적으로 장교로 가야지. 엘리트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엘리트가 사병으로 간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JP가 장교로 가게 된 것도 사병으로 가 있는데 가 있는 부대의 책임자가 JP를 부른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사병으로 왔니? 너 장교 가야지. 그래가지고 6사 8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빨리 테스트를- 끝내고 사회 나오려고 그랬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때는 ROTC 제도가 없었으니까. 아니 그랬을지라도 예컨대 이제 박태준이 그렇잖아요. 박태준이 일본에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일본이 패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 마치지 못한 상태로 한국 와가지고 그 정도 되면 육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사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반에서 박정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은 포스코까지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대부분 이거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영어학교라고 얘기를 불렀었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장교로 가야 되는데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들어와 있니? 본인은 이제 회고록에는 나는 국대안에 개입 안 했다. 단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굉장히 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중퇴를 하고 이것도 좀 저런 퀘스천이 있는데 택시를 샀다는 거예요. 차를 한 대 사서. 사범대 중퇴를 하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비싸지. 네. 엄청 비싸지.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이 충청도에 있고 그 다음에 안암동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세를 주면서 세를 준 돈으로 차를 사서 그걸로 택시를 했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를? 네. 네. 개인 택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게 차가 사고가 나가 전차랑 부닥쳐 사고가 나서 안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군대를 갔다. 그래서 이제 사병을 갔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좀 안 맞아. 근데 이제 요거에 힌트를 준 게 뭐냐면 61년에 군사정변을 딱 하고 들어왔는데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박정희가 누구지? JP가 누구지? 근데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미국에 한 6개월 정도 50년대에 연수로 왔던 기록은 있어요. 군사학교. 네.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네, 아니 자기네 군대 기록에 있죠. 네, 네. 그럼 미국에 왔다 가긴 했어.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혹시 빨갱이들 아니야? 아니 뭐 이거 뭐 좀 정체가 불분명해. 왜냐하면 군의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하는 참사관이 이 양반들 뒷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의 논문 정도의 보고서를 냅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워싱턴에 있는 메릴랜드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았는데 각주까지 달려 있어요. 거기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 JP와 JP 집안의 좌파 경력이에요. 좌익 경력.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좌익의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JP에 대해서 이 JP를 견제하고 어떻게 하면 JP를 박정희로부터 떨어뜨려 놓을까 이거 고민을 하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그건데 거기에 보면 이전에 이제 대학에서의 활동에 대한 퀘스천이 거기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좌익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갔을 것이다. 미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대사관에서도 조사를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현장 방문까지 다 해가지고 얘기가 이제 JP 가족들은 6.25 전쟁 때 부역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 부역이라는 건 이제 그 인민군에게 부역. 그렇죠.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이제 그게 있었던. 물론 인민군 부역했다고 저는 그게 다 좌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이게 좌익 우익 때문에 부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동성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동성촌에서의 갈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중앙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전부터 쌓여왔던 가족들 간의 갈등, 이게 가문 간의 갈등 이런 게 전쟁을 틈타 가지고 서로 막 복수하고 이게 한 말에 나타났던. 예를 들면 조 씨가 살고 윤 씨가 살았는데 윤 씨가 인민군에 부역을 해서 조씨를 싹 그냥 그렇죠. 조씨를 싹 하면 국군이 딱 통합하면 이제 다시 근데 돌입하고 그 갈등이 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소작인 지주의 문제에서 식민지로 왔더니 뭐 어떤 집안에 순사가 나왔더니 이 집안에서 이쪽 집안을 또 치고 이러다 해방이 되니까 너 친일파야 하고 또 치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오니까 친일파 친 사람들 니네 빨갱이야 이랬는데 나중에 6.25 전쟁 딱 일어나가지고 인민군이 딱 들어오니까 북한군이 들어오니까 또 그때는 니네 우리 죽여줘.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마을로 가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게 부역한 것들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장문에 이걸 써가지고 이제 올린 거죠. 그레고리 앤더슨 나중에 추방됐어요.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는 사실은 이거 쓴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군사정변 직후에 자기가 막 하던 얘기를 이만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 있잖아요. 그죠. 대구 출신 그 기자 출신 정치인. 네. 근데 이분이 한국일보 기자였는데 이분한테 뭔가를 흘렸다가 이만섭 씨가 그걸 한국일보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레고리 앤더슨 추방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7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정치를 어떤 소용돌이의 정치라는 책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박정희 정부 반대, 독재 반대, 민주화 운동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70년대에 자기 집 지붕 고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세요. 또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아 JP의 어떤 좌익 경력, 좌익 사상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죠. 박정희의 좌익 성향보다 훨씬 강했다고 본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핸더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국무성의 문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군사 정부의 좌익 성향의 핵심은 결국은 김종필로부터 JP 다. 비롯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이 볼 때 군사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들이 이게 대부분 좌파 정책인 거예요. 초기에. 예. 초기에. 61년부터 그런 게 61년부터. 좀 몇 개 있어요? 예, 61년부터 63년 사이에 보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화폐 통화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62년에 통화 개혁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 10대 1로 통화 개혁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환화로 돼 있었는데 이 환화를 10대 1로 해가지고 원화로 바꿔요. 근데 우리가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통화 개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53년에 있었는데 이때 통화 개혁은 불가피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너무 커지니까 이걸 100대 1로 해서 원화를 환화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환율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다 한 건데 62년의 통화 개혁은 사실은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10대 1 통화 개혁은 안 합니다. 100대 1 정도 돼야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통화 개혁한다라고 하는데 10대 1은 안 하는데 도대체 왜 한 거지? 통화 개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행 계좌를 봉쇄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못 찾아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네, 바꿔라. 은행에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얼마나 돈이 풀려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군사정부에서 생각을 한 게 그거를 딱 봉쇄를 해놓고 이 은행에 있는 돈으로 국가가 산업개발공사라는 걸 만들겠다. 국가가 투자의 주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국가 주도로. 네. 그래서 내가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울산 화학단지도 만들고 이걸 하겠다라고 딱 봉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인도 방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분이 박희범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네. 또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오른팔이었어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른팔은 아니에요. 이분은 사실은 또 이분도 또 좌파 경력이 있어요. 4.19 직후에 네네. 아주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였는데 이분이 4.19 직후에 교원노조 운동을 하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에 노조 운동한 사람들 다 집어넣을 때 이분도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군사정변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들고 나오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경제 전문가 있어야 돼. 추천을 받으니까 서울대 경제학부 학장이 추천한 게 박희범 씨를 한번 써봐라. 근데 이제 이게 끌리는 게 뭐냐? 박정희 입장에서는 박희범 씨의 고향이 경상북도예요. 괜찮다. 일단 한번 써보자. 박희범 어딨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 박희범 씨의 박사 논문이 인도의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근데 인도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인도가 산업개발공사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서 돈을 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이미 49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을 가져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빨갱이야. 이거 인도라는 게 인도는 헌법에 인도는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가 가는 게 우리가 볼 때 인도만큼 자본주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데 이거를 김종필과 박정희가 가져오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통화개혁 되자마자 미국이 바로 압력을 넣습니다. 이거 봉쇄된 계좌 다 풀어라. 이거 풀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한국에 대해서 식량 원조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를 계획한 거는 JP다. JP다. 근데 제가 보기엔 JP 아니에요. 박희범이에요? 예, 이거는 박정희와 박희범의 작품인데 미국은 이 모든 거의 책임을 JP로 다 몰아갑니다.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4대 의혹 사건들도 대부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에 들어가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JP가 다 주도한 거다. 4대 의혹 사건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네 가지 이 제대로 안 밝혀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이 예컨대 증권 파동이 그게 있었습니다. 이제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그렇죠. 말이 맞죠. 네. 근데 그건 실제로 JP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주가를 올렸다가 팔고 떨어뜨리고 이거를 몇 차례 하면서 생긴 돈이 이제 민주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가 이 좀 개입을 했던 게 JP는 본인은 아니었고 본인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는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이제 우리도 이제 증권 네. 컨텐츠를 많이 하잖아. 야, 너 주식하면 배가 망신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저런 그 어떤 권력의 힘으로 막 주식을 요동치게 해서 거기서 차익을 해가지고 창당 자금에 쓰고 그랬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 그때도 개미 투자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뭐 갑자기 매물이 나와가지고 뭐 폭락을 하질 않나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험한 어르신들이 주식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역사적인 연원. 90년대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선거 앞두고 맞아요.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선거 있어요. 관련주 지금도 있어요 테마주. 네. 근데 아니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번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90년대까지 있었던 있었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작이 증권 파동입니다. 이때. 네네. 또 그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 있습니다.
세나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자동차 뭐 수입을 좀 해오고 그거를 또 뭐 저 드럼통을 펴서 차를 만들고 이게 시발 자동차라는 게 이제 네네네. 있었는데 이제 그거 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으로 돈을 좀 벌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워커힐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커힐 맞아요. 호텔을 짓는데 그때 거기서 돈을 또 횡령해가지고 돈을 좀 빼갔다. 네. 정부가? 네. 정부가 아니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다 지금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KCIA가 개입돼 있다. 당시에 KCIA의 수장이 JP야. 맞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라고 네. 초대. 네,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지 JP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초대 네, 부장을 해요. 네. 저는 JP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독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뭘 하나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군부가 어떻게 재벌들을 했느냐 잡고 있거든요. 너의 정보를. 약점 뭐 이런 그럼요. 거. 사실 저는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를 누가 잡고 있는 이게 사실은 힘이잖아요. 지금 이 4대 의혹 사건이 다 지금 중앙정보부가 뒤에서 조정을 한 거다. 또 하나 이제 빠친코 사건입니다. 빠친코? 예. 별일이 다 있었구나. 그게 이제 워커힐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이게 들어와 카지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 워커힐 만들 때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게 한국에 주한미군들이 있는데 이 주한미군들이 휴가가 되면 한국에서 돈을 안 쓰고 일본을 날아가서 다 돈을 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좀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는 이제 워커힐을 만들고 거기다가 빠친코 갖다 놓고 니네 여기 와서 이거 해라. 사실 누가 미군이 거기 가서 이걸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워커힐 호텔 디너쇼가 유명했었어요. 그렇죠. 네. 70년대 유명했죠. 맞아. 예, 그래서 그때의 이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서 워커힐, 워커의 언덕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처음으로 지금의 W 호텔식의 어떤 그런 호텔을 만듭니다. 지금은 SK 건데 그 당시에는 네. 민간 게 아니라 정부가 지은 거였죠. 거였어요. 아니 그 네네네. SK가 그거를 이제 불화받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이 네 가지 사건에서 새나라 자동차 사건, 워커힐 사건, 증권파동, 빠친코 이걸 하면서 결국은 니네가 돈 다 빼돌린 거 아니야. 정치자금으로. 네. 그게 이제 4대 의혹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일 이제 사람들한테 와닿았던 건 증권파동이죠. 이제 돈이 다 나가고 하니까 이게 지금 중앙정보부가 뒤에 있고 이거는 JP가 다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이 3대 중앙정보부장에 김재춘이라는 분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JP는 8기입니다. 육사. 이 8기들은 JP와 박정희의 인연으로 엮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조카의 남편이 JP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혈연으로 네네네. 얽힌 사람들의 JP의 8기들이고 5기는 박정희가 육사에서 가리켰던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몇 개예요? 2기. 2기입니다. 2기. 네, 근데 박정희 좀 늦게 들어갔어요. 이게 또 이제 박정희의 커리어에 퀘스천이 붙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도대체 군사영어 학교를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갔냐?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지. 뭐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어쨌든 이 스승 제자로 만난 관계예요. 그러니까 5기하고 8기는 서로 사실은 같이 5.16 군사정변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약간 라이벌이식이. 네, 박정희 밑에서 약간 서로 경쟁 관계. 그렇죠. 그게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5기들이 다 갈려나갑니다. 김재춘이 5기죠. 네. 네. 5기들이 나중에 김영욱, 김종필 이거 8기고. 거기가 8기입니다. 네. 석정선 여기 네. 8기인데 김재춘이 중앙정보부장이 된 다음에 4대 의혹 사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도 가지고 계시고. 사실 그 유가족이 네. 한번 저희 역사하는 분들한테 연락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의 유가족이요? 김재춘 부장의 김재춘 부장의 유가족들이 우리가 그 기록을 다 갖고 주겠다. 있다. 아. 연구를 좀 해달라. 오. 그러더니 나중에 말을 바꾸셨어요.
근데 그때 의혹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서울랜드에 있는 과천 땅이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도 해가지고 몇 가지 이게 다 해가지고 내가 조사 기록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더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만 보시더니. JP가 해먹은 의혹이라는 주제로. 그렇죠. 다 조사를 했다. JP가 개인적으로 했다기보단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조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는 JP가 있고, 그 지금 증권 파동의 핵심에는 JP의 형, 맞아요. 나중에 한일은행장을 하셨던 예. 김땡땡 예. 분의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분은 이제 민간인으로 5.16 군사장 정변에 참여한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인인데? 네, 민간인이 있었죠. 네, 그때 세 뭐 분이. 저 인쇄소 사장도 있었고. 네. 인쇄소 사장하고. 참여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렇죠. 한 팀이 된 거지. 깊숙이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군사정변한데 군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거 가서 인쇄 돌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막 삐라 뿌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공덕동 말리동인가 거기 뭐 사마인쇄소인가 뭐 그 거기 맞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저하고 정프로하고 3프로 TV 할 때 네. 둘이 하기로 하고 네. 그래도 좀 일할 사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김프로 형 모셔온 거예요. 금융인을. 예. 아, 저 형 방송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핸드시구나 그러니까. 헤드 허트가 아니고 핸드시. 그렇죠. 실제로 했어요. 그 처음에 무대뽀로 한 게 그게 통한 거야. 아, 네네. 그 민간인도 같이 한 팀이 네. 돼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김종필 형. 씨의 친형, JP 금융인. 친형.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관련이 됐다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전에 부역자 문제도 이분 얘기가 나오고 이때도 증권 파동에도 이분이 있고 뒤에 가서 한일은행장 맡고 하는데 또 한일협정에도 이 양반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미국이 바라보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개혁에서부터 경제개발 계획도 나왔는데 보니까 이 경제개발 계획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외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거 통화개혁 해가지고 내자를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자립적인 경제를 만드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얘네 이거 북한처럼 가는 거 아니야? 자주 노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제철소 만들어야 되고 종합기계공장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야 그러면은 제철하고 종합기계 일본이 만든 건 누가 사가냐? 니네가 안 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니네 그거 하지 말고 니네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해. 그거 해가지고 니네 수출이나 많이 해야지 뭐 이런 걸 왜 만들어 하는 게 미국 생각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미국한테 그럼 돈 좀 꿔줘. 우리도 내부에 자본 만들게. 그러니까 미국은 너 이건 안 돼. 근데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 다 JP야 이거는. 미국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JP가 이때 제1차 외유를 떠나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1차 외유의 배경에 미국이 있었다?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없다라고 우리는 하는데 이제 1차 외유든 2차 외유든 박정희한테 찍혀가지고 네. 임자 다녀와. 나가 있어. 이런 줄 알았지. 네, 이게 이제 그건 제가 문서를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가 JP가 이제 민주공화당을 막 창당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 JP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5기하고 8기가 같이 군사정변을 했으면 민주공화당 만들 때 5기를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8기는요. 그 당시에 8기 중에 군사정변 참여했던 사람은 현역이 없었어요. 몇 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4.19 때 이분들이 위에 있는 주류 장군들이 당신들 다 부패했고 이승만에 부역했고 물러나 아주 연판장 돌리고 그랬죠. 라고 하는 연판장 돌리고 그걸 우리가 정군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거 했다가 굴에서 다 쫓겨나요 이 사람들이. 팔기들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김종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김종필, 석정선 이런 분들이 계급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16 군사정변 할 때는 이분들은 현역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없어요. 그래서 했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군사정변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건 8기 일부하고 사실 5기들입니다. 근데 JP가 민주공화당을 만드는데 JP 눈에는 5기들은 꼰대들이야. 이미. 쟤네는
우리하고 안 맞아. 8기는 우리가 정군운동도 주도했고 세상도 새롭게 바꾸고 그 JP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도로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민주공화당을 만든다고 선언을 딱 해놓고 나니까 오기들이 저 뭐지? 이것도 군대도 동원하지 못했던 놈들이 1등 공신인 우리를 빼고 당을 만들어 한판 붙은 겁니다. 붙었는데 박정희가 JP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들을 반혁명 사건으로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반혁명 사건을 다 집어넣으니까 미국 대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당시 문서를 보면 미국 대사관하고 주한 미군 사령관하고 가장 가깝게 접촉했던 사람들은 다 오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죠? 그 김재춘 외에?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아 오기인데. 네. 아. 그 문서들에 보면 제가 누군지는 대충 제가 짐작은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대사나 참사관이나 사령관하고 했던 대화들이 미국 문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서를 공개할 때 미국이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는 지웁니다. 하나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의 스파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니까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이름 다 지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거 공개 안 합니다. 핵 관련 얘기들은 다 지워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쿠데타 직후에도 군사정권 직후에도 나와 있는 게 개인 이름들이 다 적혀지만 제가 보기엔 오기들이에요. 근데 이걸 박정희가 JP 손을 들어주면서 오기를 쳐버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래스카 토벌 작전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왜 알래스카라고 그러죠? 이 북쪽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오기가. 네. 그래서 거기를 알래스카라고 했어요. 보통. 이북에서 월남한. 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토벌한다고 해가지고 반혁명 세력으로 팍 쳐버리니까 미국이 화가 난 거예요. 뭐냐 얘는. 얘가 진짜 이거 정권을 김일성한테 넘기는 거 아니야? 빨갱이들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또 그 오기들이 만약에 북쪽 출신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익적인 성향. 왜냐하면 이제 서북 청년단 그 베이스에 그렇잖아요. 그 기독교 계통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이북 출신이라면 대충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그게 강했고요. 이제 친미적인. 네네네네. 또 하나 플러스는 대부분이 그 일본 육사나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나온 사람들이 또 이후에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들을 그렇죠.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으로 묶여 있는 분들인데 8기는 약간 이거 캐션 마크고 사상적으로도. 왜냐면 8기가 49년에 육사를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45년, 46년에 육사를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 육사나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박정희도 그랬죠. 네. 근데 49년에 들어간 사람들은 45년 이후에 대학을 다니다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좀 달라요. 일제 때는 양쪽이. 어린이였던. 그렇죠,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이었던. 그러니까 그 성향이 다른 거에서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미국 대사가 그때 사무엘 버거 대사인데 버거 대사가 박정희를 찾아가요. 박정희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JP가 지금 공산당 만들고 있다. 몰래 당을 조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빨갱이들이 있다. 아주 대표적으로 김성곤 씨. 김성곤 씨라는 게 쌍용그룹 창업주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김석원 씨 아버님이에요. 네, 경상북도의 남조선 노동당의 재정 책임자였어요. 그래요? 네, 재정부장이었어요. 국민대학 만든. 아노미였구나. 아노미 그때는 그냥. 그때 이제 추수폭통이 있었죠. 미국 쪽에서 이제 이 하베스트 업라이징이라고 하는 대구 사건입니다. 근데 그 대구 사건 때 박정희의 형이었던 박상희도 죽거든요.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46년 10월입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군정에서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실패를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식량 정책에 실패를 했어요. 네.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쌀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왜 없나 봤더니 일본 치세 때에 전쟁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쌀을 다 수집을 해간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버리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게 쌀의 자유시장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처음 들어와서 쌀을 다 풀어줘요.
자유시장으로 해버려라. 그랬더니 몰입애들이 쌀을 다 사가지고 매점매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이걸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더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45년 12월 그러니까 미군정이 시작되고 한 4개월 만에 그 정책을 바꿔요. 이걸 우리가 수집을 하겠다. 수집을 해서 수매. 예, 수매를 해가지고 그때 이 필요할 때 이걸 내놓으면서 가격을 맞추겠다. 농민들이 또 일반 시민도 농민들이 특히 그렇죠. 내가 일제강점기 내내 이 전쟁한다고 맨날 내가 한 쌀을 다 뺏어갔는데 또 뺏어가? 우린 그건 반대야.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쌀을 수집해가는 사람들이 경찰이 수집을 해갔어요. 근데 이 경찰들 중 일부가 일제 강점기에 했던 뺏어갔던 경찰이 또 똑같이 순사가 경찰이 돼서 온 거네. 그렇죠. 미군정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야, 이 도대체 뭐야? 세상 바뀌었다는데 똑같은 놈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 우리 해방된 게 맞아? 해가지고 일어난 게 이제 46년 가을에 이 추수폭동이에요. 추수폭동. 그 대구 지방에서 그렇죠. 보죠.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6년에 대구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건 때에 박정희의 친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경찰 총에 맞아 죽고 네. 그 딸이 김종필 씨의 부인이에요. 박영옥이죠. 예. 네. 그 돌아가신 큰형의 딸이구나. 그래, 박정희의 그러니까 얼마나- 형의 딸을 박정희가 JP한테 소개를 해서 JP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 뭐 이래. 조카하고도 또 다른 사연이 있네요. 그렇죠.